네, 어제도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1조 5천억 원 가까이 내다 팔았습니다. 많은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지난달 10일 이후에 오히려 정반대로 외국인이 10조 원 가깝게 우리 주식을 팔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종합적인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제가 넥타이를 되게 빨갛게 네. 입었습니다. 오늘 그 월가에서 가장 큰 관심이 됐던 게 This too shall pass라고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예. 이런 것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됐는데요. 국내 주가가 만약에 오늘 떨어졌을 때에는 개인들의 신용 잔고 부분이 담보 부족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었는데 사실 그런 동학개미들의 심정을 좀 반영해서 오늘 좀 넥타이를 좀 새빨간 거를 좀 댔습니다. 네. This too shall pass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욕 증시가 올라간 데에는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올라갔죠. 근데 뉴욕 증시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 문제가 완화됐다 그렇지 않고 인플레 문제는 더 불거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글로벌 증시가 좀 I 공포, 인플레 공포가 더 덮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죠. 그러면서 사실 오늘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향후 물가와 관련해서. 그래서 세계 제조업 공장에 해당되는 중국의 PPI가 6.8% 전년 동월비로 나왔죠. 예상치 웃돌았었고. 네. 그다음에 미국도 PPI가 6.2% 전년 동월비로 사실 10년 내 미국의 PPI 통계는 보통 굉장히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이렇게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생산자 물가가 되니까 나중에 소비자 물가로 전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이 되는데요. 인플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준 이사들은 동일하게 일시적 현상이라 그러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워런 페드의 의사가 됐을 때 네. 우리 캐스터 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바이든 대통령은 고용의 부진 문제. 오늘 고용 지표가 개선된 건 주간 실업정 건수입니다. 이건 고용 지표에 이렇게 볼 때에는 실업률이라든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규 고용 창출, 그 다음에 고용 희망 지수 이거보다는 좀 비중이 낮은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린데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용 부진 문제, 이건 미스매치 문제, 그 다음에 물가 문제가 이렇게 우려한다고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 문제는 인플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주가는 왜 올라왔을까 하는 이 측면을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보다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폭락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몰렸는데요.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론 머스크 파동, 네. 미국의 주가와 결부돼서 굉장히 파동이 되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이 24시간 체제고 그때그때 네. 흐름이 사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마감 지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볼 때까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대부분 다 지금 9% 하루 변동폭이 굉장히 네. 크죠. 그래서 모든 이렇게 가격 걸 때는 우리 한국경제TV의 밑에 자막에 넥슨은 15% 정도 폭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반전으로 놓고 볼 때에는 한 하루에 10% 이상 모든 가상화폐 가격에 평균적으로 프레시 크레이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일론 머스크의 도덕성 파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얼만큼 도덕성이 훼손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아마 제가 기억에는 3개월 전에 일론 머스크 회장이 테슬라를 팔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이때가 페드의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을 때 거기에 반발이라 하듯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하는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왜 그랬을까 하는 논쟁에서 보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작년 12월부터 사놓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아시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직원들에 대해서 투자 서한일 때 사실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비트코인 이런 문제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사놓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 결과가 나왔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소속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는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보면 3,020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그중에 차 팔아가지고 이게 수익이 된 게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이 측면을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도덕성 문제였었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는데 자 이제 입장은 이번 주 들어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폭탄 발언했습니다. 이것이 가상화폐가 폭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사실 2분기 실적이 이제 올해 7월 달에 발표합니다는 비트코인에서 도지코인으로 최대 지분 이게 여기는 이제 가상화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세 조정이든 그다음에 공시유무든 이게 없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머스크가 지금의 문제가 되는 도지코인 문제 이게 얼마까지 보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30%까지 늘려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지코인을 띄우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폐기가 뭐냐면 테슬라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 시장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 4분기에도 테슬라의 기업 실적 중에 3분의 1 이상이 비트코인을 부추겨서 이익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2분기에는 자 비트코인 팔고 사실 도지코인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뭐든지 반복되다 보면 시장에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가뜩이나 신뢰 문제가 있는데 신뢰 문제 봉착되는 상태에서 지금 하루에 평균 10% 하루입니다. 하루에 평균 1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반등한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네, 사실은 그동안 비트코인에 비롯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간 데에는 올해 들어서 지금의 인플레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죠. 이 인플레 문제는 올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그때 시기를 이렇게 시기서부터 인플레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때 시기에 따라서 정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인플레 문제가 봉착됨에 따라서 자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 금 제 역할 못한다. 달러 제 역할 못한다. 국채 제 역할 못한다. 하다 보니까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새롭게 가상화폐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수단 아니냐 이런 네. 각도에서 사실상 자금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자 가상화폐가 올해 들어서 3차 반감기와 함께 반감기는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함께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고용지표 이렇게 그 미스매치 문제로 이렇게 해서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때에 사실은 그 가상화폐 일론 머스크 발언 전에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띵겨가는 상태에서 네. 주식에서 머니 무브에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는 상태에서 미국의 주가가 더 하락세가 부추겼고 가상화폐 가격이 더 올라갔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머스크 파동에서 이제는 어제 오늘 거쳐서 미국의 가상화폐 가격들이 아주 이렇게 됨에 따라서 자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되거든요. 미국의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사실 그 증시 주변 자본과 마찬가지로 주변 여자 바로 자금이 이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 가상화폐에 들어간 자금들이 대부분 다 투기성을 갖고 있죠. 투기성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나스닥이라든가 대형 기술주와 연관돼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네. 나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갔던 반등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혼탁하죠. 시청자 여러분도 혼탁할 겁니다. 인플레 문제 갑자기 불거졌죠. 금리 문제 급등하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때는 미국의 어린이로부터 신앙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도덕성 문제에 판서 혼탁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정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늘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진 배경에 있어서는 미국의 그 고용지표 개선돼서 그런 건 아니고 또 물가지표가 생산자 물가지표가 잡힌다 또 워론의 얘기가 이렇게 통했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 혼탁감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 시장의 그 자금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지금 거래 대금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도덕성 문제가 되게 되면서 그 이탈 자금이 바로 스위치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고 원래 그 경기 민감주는 계속해서 추천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가장 유망하다는 것을 추천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경기 민감주에 해당되는 다우지수는 나스닥보다 더 많이 그렇죠. 올랐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추세는 계속되는 요인입니다. 인플레 문제도 결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거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오늘도 이제 나스닥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낙폭 반등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다우존스가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올라갔죠. 근데 나스닥이 저게 어떻게 올라갔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인플레가 완화돼서 올라갔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그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 스위치돼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떨어진 배경에 있어서는 바로 지금 혼탁하죠. 투자 환경이. 네. 혼탁하죠. 지금 누가 보더라도 혼탁할 겁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그 혼탁한 상황에서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 자금이 이원화됐다, 투 트랙으로 됐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식적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안전자산을 가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진 배경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소비자 물가에 의해서 오늘 생산자 물가도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여전히 인플레는 증시의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유명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결부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 한번 이틀 전, 3일 전에 했는데 네, 한번 나오셨었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셨으면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들만.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했는데 네.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아마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빌 게이츠, 제가 아주 지명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빌 황, 그다음에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이렇게 합니다. 지금의 이게 미국 사회의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체, 특히 어린애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회장은 한때 우리 서학개미들도 추정하는 사람이 많고 미국 내에서도 머스키즘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플러스 IS는 트럼피즘과 마찬가지로 머스키즘이지만 지금 그 규정이 없어서 그렇지 시세 조정 문제로 굉장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도덕성 문제가 아주 최대 봉착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으면은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캐시우더도 아마 존 앵커가 뭐 돈나무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근데 이분도 테슬라 주가를 부축해서 본인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러한 기술주들이 전부는 아니더고 내다 판 거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펀드조차도 지금 마진콜이 일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캐시우드도 결국 기술주를 좀 부착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부담을 좀 줄였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도덕성 문제가 아주 우리가 저는 그도 아마 이틀 전, 3일 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리고 문제의 빌황 같은 경우는 미국은 가족 회사는 사실 규정상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그림자 금융 지역입니다. 요걸 이제 미국에서 보면 그레이 법에 접촉이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레이 에어리어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교묘하게 활용해서 마진콜을 발생시켜서 지금도 피해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는 투자자의 굉장히 큰 손실을 빚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 빌 황입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격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계라는 얘기를 좀 꼭 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 외신 기자랑 같이 해서 네. 그 양반은 왜 이렇게 좋을 때는 한국 이름을 너네들은 쓰지 않다가 이게 나쁠 때는 한국계라 쓰느냐. 좀 그걸 빼라 하고 그런 쪽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이 잘못하면
국제적으로 오면 비단 그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문제는 저는 아직도 혼탁스럽습니다. 아직도 혼탁스럽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금융의 아주 CEO,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CEO분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도 더 깜짝 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방송에서 그 얘기가 방송에 적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실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산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빌 게이츠에서 사실 그 미국의 어린애 교육이 있잖아요. 네. 어린애 교육에서 빌 게이츠가 차지하는 이게 비중은 엄청 높았습니다. 엄청 높았는데 지금 이번에 가족의 그 가족사 이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문제가 얘기했던 저희들도 2007년, 2008년 월가에 한국경제TV에 제가 사실 그 월가 특판하면서 이때도 소리 소문 없이 빌 게이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예. 굉장히 됐거든요. 근데 여론이 금방 주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에서 빌 게이츠가 뭐냐 전부 미국 사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 되면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가 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더라도 보도가 하더라도 자 탐사 기자들이 그걸 탐사해서 네. 아주 어려운 것을 탐사해서 보도하더라도 사실상 뭐냐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렇게 그런 문제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생했죠. 제가 이제 이름은 다 알고 있고 아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아침에 방송 드리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적 문제가 그 사람에게서 환상을 적게 했을 때는 자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터뜨리는 사람이 오히려 뭐냐 이단으로 취급받는 겁니다. 근데 자 지금 이제 어떤 때로 균열을 가면 네. 사람은 좋은 사람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사람에 대해서 뭐가 좀 흠집 잡기를 받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 균열이 터지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자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작은 틈이지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냐 그동안 뭐냐 불만상으로 했던 빌 게이츠의 문제가 왕창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뭐냐 실망이 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지금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에 이렇게 자금이 빠진 자금이 국채 시장에 들어가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이렇게 달러 인덱스상에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이랬던 측면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렇거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 월가 내부에서도 젊은 로빈 후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뭐냐 그동안 일론 머스크에서 저 기이한 행동에 해가지고 굉장히 투자 손실을 많이 받은 사람이 로빈 후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또 이번에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결제 수단을 하다 보니까 로빈 후드들이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저 사람이 한 사람 말에 의해 가지고 젊은 로빈 후드들이 여기 이제 로빈 후드는 미국의 개인 투자가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로빈 후드는 거래소이겠지만 통칭 기성 세대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2의 월가에 점령하자 행동 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월가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기득권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실망을 떨쳐줌에 따라서 아랍의 뭐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장기 집권자들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다피라든가 뭔가 이런 과정이 쫓겨난 상황에 아랍의 붐이 있었죠. 이것이 월가의 자본주의 붕괴까지 지금도 뭐냐 트럼프가 자본주의 붕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성세대들에서 자 빌 게이츠 그다음에 사실상 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환멸을 끼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 사회 전반에서 보면 젊은 투자가들이 기성세대의 환멸을 느껴서 행동주의하자 제2의 월가에 점령하자 하는 이런 존재도 나온 것도 향후에 미국 사회, 미국 증시를 볼 때 새로운 요일로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각국의 국채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저금리와 저물가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증시 측면에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 올해 들어서부터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들면서부터 네. 바이든 자체가 트럼프와 투자 환경이 완전히 바르는 겁니다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보면 금융 완화, 저물가, 네. 저금리 이거 이제에서 투자 환경이 되다가 올해 들어서는 사실 인플레 문제, 금리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상승 문제 이렇게 되면 투자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미국의 정책 당국의 결제 시기인데 마치 내가 9월 달 확정하고 얘기하는 건 잘못돼 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 환경이 변하면 투자는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들어서 사실 투자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제가 한국경제TV를 딱 넣긴 했는데요.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작년부터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 네. 그다음에 작년 9월에 있었던 한국의 주식이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한국 주식 리스크 관리였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의 경기 민감주, 이번에는 대형 경기 민감주를 하세요. 주로 다우지수 업종에 편입된 거죠. 그럼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 문제, 물가, 금리 올라가는 이런 투자 환경이 변했다 해서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오늘 새벽까지 무려 9.1% 올랐습니다. 1월 20일 기준에서 바이든이 출범했으니까 네. 9.1%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공교롭게도 어제 3,120이 끝났더라고요. 1월 20일 날 3,120입니다. 많은 사람이 코스피 4,000, 3,600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977에서 951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습니다. 2.5%. 그래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사람, 캐시우드와 관련돼 있는 사람, 대형 기술주 관련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경제TV에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했다면 한국의 코리아 시장은 물론 종목별로 얘기할 수 없는 이 성격이 돼서 종목별로 얘기할 수 전체 시장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시작을 샀으면 돈 못 벌었습니다. 코스닥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의 다우존스 종목을 샀다면 한 차이까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원달러이 1,080원에서 어제 원달러이 1,130원 넘었거든요. 네. 진늘림이 풀려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해 들어서는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7% 환차익까지 생각하면 무려 13.8%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국내 많은 유튜브에서는 국내 주식 4,000 간다, 3,600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좀 3개월 만에 한국의 코스닥 떨어지고 코스피는 정체인데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했던 다우 종목 지수로 했다면 13.8%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큰 흐름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투자 전환점을 맞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채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하겠죠. 네. 지금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테이퍼링은 다가오는 겁니다. 예. 그게 뭐 9월 달 내가 금리가 올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미국의 페드 의사들이 우리보다 더 석학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가온다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국경제TV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 그 다가오는 얘기를 피부적으로 조금 있다가 더 다가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인플레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저물가, 저금리 상태에서 가장 빚이 무서운지 모르고 썼던 빚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그렇죠. 좀 시켜줘야죠. 네. 그게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 빚은 지금 엄청 많죠. 많죠. 금융위기 때 썼던 것도 지금 갚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 출구 전략이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보니까 노바디 노스에 해당되는 코로나 사태에 처다 보니까 세계 씀씀이가 커진 거죠. 씀씀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또 페드도 무제한 통화 공급을 했던 거고 금리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경감 CMD를 위해라도 부채가 요 빨간 펜이 빨갛게 느끼면 안 쓴다는 얘기죠. 그 금리 낮추고 돈 많이 풀어서 빨간색인데 진짜 빨간색인데 요걸 부채가 디플레이션 경제 주체들에게 디플레이션 경감된다. 신드롬 착각을 빠지게 하니까 진짜 이게 빨간색인데 네. 빚이 무서운데 요걸 저금리에 돈 많이 풀어주다 보니까 이게 빨갛게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썼죠. 많이 썼죠. 지금 많이 쓴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부채 보고서 이렇게 보면 세계 국가 채무가 버는 것보다 지금 빚이 더 많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국가 채무가 세계 전체적으로 15.7% 정도 얼만큼 써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한번 세계
각국의 주요 위기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빚의 위험이 금리 상승, 인플레와 함께 나중에 이제 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리면 선진국 125%입니다. 선진국이 많이 특히 미국이 많이 썼죠. 많이 썼죠. 그래서 2019년 정상에 비해서 20% 포인트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차 세계전 위기 이때 124%가 높습니다. 전비 공황 상태보다 더 높습니다. 2008년 금액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흥국들을 보겠습니다. 신흥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 낮습니다. 왜 그럴까? 신흥국은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빌리기가 어렵죠. 네. 쓰고 싶은 것이 국가 채무가 해서 재정이 건전하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보면 크레딧이 없지 않습니까? 크레딧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라빚이 있잖아요. 나라빚이 지금은 사실 신흥국은 65%인데요. 신흥국은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똑같은 위험 수위를 주면 안 되죠. 선진국 100%인데 신흥국은 60% 떨어졌죠. 그러면 60% 대비해서 나라빚의 채무 비율이 65%, 신흥국도 넘어졌습니다. 네. 그럼 다른 때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세계 47%에 비해서 신흥국은 엄청 더 높죠. 그다음에 금융위기 직후 41% 엄청 신흥국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빚의 특성상 정상일 때 갚아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빚은 정상. 근데 지금처럼 물가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사실 빚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빚의 특성이 되면 자 정상이 될 때는 갚고. 그래서 대주 입장에서는 차주 대주가 이제 빌린 사람이죠. 빌린 사람 입장에서 빚 갚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 빚의 특성상 보면 문제가 생겨 금리 올라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그럼 뭐냐 대주 입장에서는 빨리 갚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사실상 이렇게 그 빌린 차주 입장에서는 지금도 빡빡하게 움직이고 그동안 다 그러니까 한도짜리 다 썼는데 지금 빚 갚으려면 어떡합니까? 지금 더더구나 금리가 올라가면 한계 상황 벌리다 보니까 서로가 미스매치돼서 빚의 네. 특성은 한번 균열이 되면 빚 갚기가 어려운 것이 빚입니다. 그래서 이 빚의 상황 문제가 발생하면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이 빚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 금융 중심지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흥국에 비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신흥국에 비상이 걸리죠. 네. 왜냐하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2008년, 2009년 그때 대충 그때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네. 신흥국들이 뭐냐 빚 무서운지 모르고 굉장히 달러 부채를 많이 이렇게 썼었죠. 그게 10년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2019년서부터 2019년서부터 2020년서부터 2020년까지 매년 4천억 달러 정도가 빚 상환이 들어온다. 빚 상환이 들어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 미국의 인플레가 불거지면서 신흥국에서 자 지금 매일 평균 3억 달러씩 이탈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신흥국 문제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그 4월 10일인가요? 국내 증권사들이 자 외국인이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박스권 탈피의 주도가 되고 그 증권사가 내놓은 게 3,650이었더라고요. 3,600대 가고 최근에 지난주에 느닷없는 MSCI의 선진국 편입되면서 61조 그래서 유튜브에서 4천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국내의 코스피 탈피의 주가 됐던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4월 12일을 보겠습니다. 어제도 1조 5천억이 하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스럽죠. 일부 사람이 어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했지만 주가가 어제도 4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주도해서. 그래서 4월 12일을 보니까 코스피 시장은 8조 이상 팔았고 코스닥은 1조 3천 팔았습니다. 토탈이 10조 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입니다. 이런 게 지금의 문제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한 데는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인플레발 민간 부채 디폴트 위험을 지적을 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3월 달에 이미 IMF에서는 네.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인플레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네. 사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돼서 한국은 특히 민간 부채,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보면 한국은 가계 부채가 증가한 특성상 감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 부채 부도설 얘기가 국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기준금리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는
국제 금리는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때 저희들이 대우경제에서 자금 조달할 때 보면 자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실제로 뭐냐 기준금리는 리버 금리 그다음에 미국의 재무성증권 상품 금리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거든요. 페드가 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책금리입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기준금리는 0에서 0.25% 그대로 유지하는데 국채금리는 작년 8월 달에 0.5%에서 지금 6배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게 똑같이 나오죠. 선진국 크레딧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국은 기업부 도설이 계속해서 나오죠. 기업부 도설이. 왜냐? 중국은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부채 비율이 300%가 넘는데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은 나라다. 한국 국가 부채도 지금 속도가 문제지만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고통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가 되고 국제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이렇게 한번 그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국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금리가 상승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원리금이 증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벌써부터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한은행에서 기준금 올려갔지 않지만 자 은행의 이기주의 때문에 대출금리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수익금리고 자 대출을 받아간 입장에서는 비용금리 아니겠습니까? 예대마침폭 증대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인플레 증가하고 국제금리가 올라간다 하니까 아까 우리 이게 보면 자 어제 아마 다 떨어졌는데 금융주만 올라갔을 겁니다. 한번 그 표가 있을까요? 있을 거야. 코스피의 어제 종목별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보여주던데 금융주만 올라갔을 겁니다. 어제 그 시오비전그룹의 김태욱 회장께서 왜 금융주만 올라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금융주만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 예대마진법 확대되니까 대출 저기 금융주만 올라갔죠. 한번 저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코스피에서 뭐 금융주만 올라갔죠. 다 네. 떨어지는데 금융주만 올라갔죠. 그런 포유가 되거든요. 이미 은행들은 고객을 연다 하니까 인플레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진짜 고객을 위하면 대출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자기 이익이 생각해서 대출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바로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까? 어제도 1.5천억 일부 사람이 주가가 어제 코스피 올라간다 하는데 왜 이렇게 40%이 떨어졌을까? 펀더멘탈 측면에서 성장률도 미국과 한국에 비해서 낮고 금리도 속도로 적정 측면에서 미국이 먼저 올라가고 하는데요. 어제 마지막에 그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보면 CEO를 20년 이상 하는 증권사의 CEO를 20년 해서 우리나라의 사실상 자본시장을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코로나 사태 금리일 때 돈을 풀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정상일 땐 쭉 다시 빨아들인다. 지금 신흥국들이 문제죠.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세계 패권국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 통화가 되려고 그리고 달러로 중심 통화가 되려고 그리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시는 거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말씀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랑 나이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신문사, 언론사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개인 특성이고 언론사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항상 균형을 강조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균형이 주식을 올라간다 하고 주식에 베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과열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때 균형은 어찌됐든 금융 완화가 지속돼. I don't care.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경제가 정상되고 하면 테이퍼링은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는 금융 완화 간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테이퍼링이 당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경기가 과열일 때는 어쨌거나 차익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경제TV에서 올해 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코리아 시장은 뒤늦게 경기 코스피 시장 4천 간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미국의 경기 민감지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 수익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균형의 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식을 사는 게 그게 균형이고 아주 높을 때는 지금처럼 높을 땐 인플레, 금융 완화 대두고 있죠. 금리 인상 시기 9월이든 10월이든 누가 결정합니까? FOMC가 되죠. 여기 나온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테이퍼링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 많이가 올라갔던 업종들을 차익을 실어야죠. 그게 균형의 미학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영투 빅틀 했더니 압니다. 굉장히 아는데 그 심정 압니다. 고용 사정도 어렵고 정부가 뭐냐 하는데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우리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우리 동학개미들 젊은 분들도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갈 때는 비트 영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좀 해주십사 하는 문제를 꼭 좀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금융화나 뭐 이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이다 하는 걸 꼭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세계 증시와 한국 경제 그리고 가계 부채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한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